서울대를 가본 부모도 자기 자식 교육은 힘든 법인데 그 방법을 내가 다 경험을 하고 겪은 사람도 내 자식은 또 다른 존재인데 마음처럼 안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거나 서울대 출신의 학원 강사나 과외하는 사람을 붙여준들 그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자식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네. 맨 마지막에 네.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드리는 아, 메모리 맞아요. 조언이에요. 네, 뭐 그것도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뭐 간단하게 부모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 지인이나 많은 분들이 이 네. 뒷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생각보다도 반응이 좋았던 얘기가 학부모님들이 자식이 최대한 고생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공부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돈과 뭐 많은 노하우를 들여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강사를 붙여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도 결국 공부는 자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적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생과 노력이 10이면 내가 좋은 강사, 좋은 학원,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그 10의 노력이 한 2 정도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노력만 하면 우리 자식은 내가 돈이든 뭘 해서 서포트를 해주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10의 노력을 하는 애들만큼의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고 수많은 학생을 관해서 내린 결론은 아무리 엄청난 돈과 시간을 부모님이 쏟아서 서포트를 해준들 그 10의 노력은 한 8 정도까지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아무리 자식이 소위 말해서 뭐 금수저고 부모님이 엄청난 돈과 시간으로 서포트를 해준들 본인이 8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원 1도 안 보내고 집이 흙수저라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 학생이 10의 노력을 하면 그 10의 노력을 한 학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줘도 결국 공부나 노력은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최근에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머릿속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의 노력을 자기 자식이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크나큰 착각.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 고통을 느끼려고 해줘봤자 그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느낀들 그 자식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이 고통을 느껴서 쓰러지려고 할 때 뒤에서 쓰러지지 않게 등을 지탱해주는 역할이지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느끼게 해주려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치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당연히 뭐 한 10살 이전에는 애기들은 부모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비바람을 맞아줘야죠. 자식의 우산이 되어줘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살만 넘어가도 진짜 20대는 더 당연하고 20대만 돼도 앞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정말 완벽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우산이 돼서 비바람을 맞고 자식이 내 뒤에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 뒤에 숨는 겁니다. 자식이 비바람을 맞을 때 옆에서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죠. 비바람이 너무 세서 자식이 뒤로 쓰러지려고 할 때 뒤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말없이 두 손으로 자식의 등을 지탱해주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공부도 그렇고 다 그냥 자식 앞에서 자기가 비바람을 자식이 10살이 됐건 2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맞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인드가 일단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본인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나보다 그렇죠. 못하길 바라진 않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본인이 서울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자식한테는 서울대를 가기를 바래요. 기대하죠. 그러면 일단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노하우가 나한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학원과 강사와 과외 선생님한테 의지하게 되죠. 부모가 본인이 거의 근처에도 못 가본 부모가 자식한테 그 서울대를 가기를 강요하는 순간 자기도 전혀 모르는 그런 공부법이나 마인드를 자식한테 알려주려고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그 마인드와 셋을 제가 그냥 아무리 추측을 해서 알려준들 그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본, 우선은 내려놓고. 그렇죠. 서울대를 가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마인드셋을 배워서 알려주고 하지만 그런 거죠. 그 과정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온갖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서울대를 안 갔어도 내가 자식을 열심히 과외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면 충분히 내 자식은 서울대를 갈 만한 노하우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본인은 서울대 근처도 가보지 않았어. 근데 서울대 출신의 뭐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 붙여주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리고 자식한테 너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서울대를 못 가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서울대를 가본 부모도 자기 자식 교육은 힘든 법인데 그 방법을 내가 다 경험을 하고 겪은 사람도 내 자식은 또 다른 존재인데 마음처럼 안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거나 서울대 출신의 학원 강사나 과외하는 사람을 붙여준들 그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자식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별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줘도 서울대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할 만큼 했고 자식의 노력 부족이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그냥 자식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지우고 있죠. 자식이 서울대를 가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삼각형처럼 돌아가야 돼요. 부모의 유전. 두 번째, 부모가 서포트가 안 돼. 뭐 그게 돈이 없건 의욕이 없건.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할 정도로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이 세 개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에 뭐 하나가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님들 본인들의 자아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도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나를 내가 가고 싶은 학원도 안 보내주고 과외도 안 지원이 시켜줘서 없었다. 그게 뭐 집에 돈이 없었건 부모님이 성의가 없었건 주로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제 내 자식을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니까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삼각형에 두 꼭지점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학원을 보낸들 돈을 써서 이런 책을 읽힌들 네. 얘가 과연 공부를 잘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머리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유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전자를 제가 바꿔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실성. 자식이 성실하지 않은 유전자나 성실하지 않은 부모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집에 와서 자습하고 학원에서 강의 들으면 자습하고 이런 성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실성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충분히 성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제 책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성실성이 없이 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어머니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3시간 받으면 집에 와서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수업 3시간 받으면 집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자습을 해야 그 3시간 강의가 잘 있게 될 수 있어요. 학원에서 3시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뛰어난 강사한테 3시간을 배워도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니면 1시간만 한다? 그 3시간 강의는 안 듣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원에서 막 요즘은 뭐 3시간이 아니라 막 6시간도 수업을 듣고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애들 보고 놀라 그래요. 쉬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슬프지만 6시간 수업 듣고 왔으면 6시간이 뭐야?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1시간만 뭐 쉬거나 밥 먹고 TV 보고 바로 공부해. 까먹기 전에 공부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엄마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6시간 수업 듣고 오면 집에 오면 6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짜증나거든요. 6시간 동안 강의 듣는 게 기억이 안 나면 나도 짜증나거든. 아침에 학원 가기 싫은데 일요일 아침에 가서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것도 또 부모님이 돈 얼마나 비싼 과목인지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부모님 자식을 그냥 학원만 보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서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할 만큼 하는데요. 저희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고서 꼭 또 탓하는 게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탓을 하죠. 더 좋은 과외 선생님과 더 좋은 학원을 못 보내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뭐 시간을 늘리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원들이 다 먹고 사는 게 그런 부모님의 심리. 그러니까 슬프고 냉혹하지만 일단 그런 거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보자가 초심자가 그게 뭐 공부든 골프든 뭐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초보다. 수준을 알고. 나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나는 정말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그 사람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절대 발전을 할 수 없어요. 모든 분야든.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학교 때 어땠냐면 중증세청 했는데도 좀 더 해야 되나? 더 할까?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계를 깨면서 정진했어요. 그러니까 막 끝이 어, 어딘지 모르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를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3년간 저를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괴물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괴물의 그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서였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43의 서준석이 중학교 2학년의 서준석을 만났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놀고 할 것도 하고 공부해도 과학고 갈 수 있고 서울대 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계속 지금처럼 해라. 음, 근데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을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너 이대로만 하면 너는 진짜 잘 될 거다. 서울대 무조건 가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간 애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라. 계속. 우리 믿음을 준다. 예, 왜냐면 중학교 때 저는 그러니까 과학고 때는 오히려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되게 편했던 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클래스나 등수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등수가 나오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거죠. 이 동네에서 이제 배재중학교 다녔는데 뭐 배재중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하지만 강남에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 학교에선 전교 1등이긴 한데 내가 과연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를 알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은 진짜 모르죠. 중학교 때는 어땠까?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죽을등살등 평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정말 가상의 상대랑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자식한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더 이렇게 채찍질했죠. 부족하다. 준서가 네가 지금은 배재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지만 너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중학교 가면 너 반에서 전교 10등 안에도 못 들 수 있다. 거기는 너 같은 애들이 너 같은 괴물들이 득실득실한다. 근데 생각해 그 나중에 이제 서울과학고를 가게 돼서 알게 된 거죠. 서울과학고 갈 애들이 대치동 제가 다니는 학원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르죠 그거를. 중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아니까 요 정도 했으면 됐어. 요 정도 했으면 서울대는 뭐 가. 이러고 그냥 쉴 수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어땠냐면 중증세청 했는데도 좀 더 해야 되나? 더 할까?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계를 깨면서 정진했어요. 그러니까 막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를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나한테 야, 너 이 정도 했으면 서울 가고 서울대 갈 정도는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싶다.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이런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뭐 제주도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중학생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저희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대치동을 심지어 다니고 있었는데도. 또 엄마가 또 그거를 좀 더 채찍질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진짜 가상의 상대를 이기려고 그냥 혼자서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과학고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과학고에서 저보다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허탈도 있지만 허탈은 둘째고 억울한 거예요. 나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했지? 나 공부 좀 덜 하고 좀 쉬고 놀 걸.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는데 공부하다가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막 기절하듯이 잔 적도 너무 많고 막 코피 쏟고 막 저 머리 원형 탈모 오고 막 이랬는데 야,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이 첫 번째일 정도로 저는 중학교 3년간 저를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럼에도 만났을 때는 덜 해도 돼가 아니라 너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니까라는 믿음만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공부하라고 말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는 계속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그 영상 대국대 TV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더 살아서 무엇하리. 약간 그런 생각을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 어린 10대 학생이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를 진짜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만약에 누군가가 알려만 줄 수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 죽을 둥 살 둥해도 훨씬 정신적으로는 원형 탈모 이런 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네.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거죠. 다행히도 저는 괴물이 되지 않았죠. 다행히. 괴물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괴물의 그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 네. 제 스스로를 결과도 좋았고 그때 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엇나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드라마처럼 맞아요. 온전히 저를 지킬 수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서였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괴물이 될 것 같으면 적절하게 풀어주시거나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주는 받쳐주셨던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게 받쳐줬거나 저를 풀어줬다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엄마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저를 왜냐면 저를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어머니니까 24시간 옆에 붙어있고 저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소위 말해서 엇나가거나 삐뚤어질 것 같은 타이밍이 오면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하고 줄을 살짝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좋은 학원과 좋은 가르쳐 선생님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거를 과연 저희 어머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비스무리하게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보려면 제 책이랑 그 다음에 나올 저희 어머니의 책을 읽는 게 진짜로 그래요.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쓸 두 번째 책은 분명 어머니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되게 다 쏟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죠. 좋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러웠죠. 이 책을 딱 1분 동안만 어떤 책인지 1분만 PR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책이다. 1분 PR. 뭐 수학 공부법 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부법 책을 저는 사실 쓰자고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한 과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잘했던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쓴 원고의 한 3분의 1은 날리고 3분의 2를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수학 1등급이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 수능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책인데 애초에 책을 처음 쓸 때 취지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나 그런 인생을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반 정도는 정말 수학 공부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지만 한 반 정도는 오히려 다른 과목이나 또 학생을 가르치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제 넣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딱 1분 됐고 딱 한 그룹에게만 추천한다면 어느 그룹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이로 치면 초중고, 뭐 수준으로 보면 뭐 상중하? 그러니까 책 자체의 타겟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법에 타겟을 학생으로 잡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사실 학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건 이제 2권에 어머니와 같이 쓰는 책 2권에 담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타겟을 잡으면 저는 초등학생, 초중고죠. 왜냐면 아니요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수학 실력이 전혀 바닥일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을 왜 타겟으로 하냐면 초등학생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초등학교인데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6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제 책에 있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하면 고3 때 충분히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생이고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다르죠. 보통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이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왕이면 제 책을 보고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생 10명이 이 책을 보면 그 중에 10명이나 1등급을 받을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재수나 뭐 상수를 하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공부법은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막 지름길을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부모 입장에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요? 혹시 그런 게 좀 있어요? 노하우로?
학벌이랑 전공을 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많이 가르쳐봐야 이제 잘하는 거거든요. 과외라는 건 학원 강의랑 좀 다른 게 학원 강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이제 과외는 말 그대로 1대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실력이 부족해도 수학 강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원 강사라면. 네. 하지만 그런 거죠. 1대1로 과외를 가르칠 때는 수학 실력이 부족하면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바로 즉답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하려면 수학 실력이나 수학적인 그런 정말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자기가 원래 수학 실력이 높지 않으면 좋은 과외 선생님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으로 치면 이과에서는 의대 정도는 돼야 서울대나 꼭 서울대 의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양보해도 저는 만약에 제 자식을 과외 선생님한테 연고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고대 정도는 다녀줘야 수학 그리고 거기 플러스 얘가 과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막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뭐 어플이나 이런 중개 사이트들이 뭐 저희 때도 있으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선생님은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잘 구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실 뽑기처럼 뽑기운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과외 선생님은 보통 그렇습니다.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학원 가에서 이렇게 요즘 뭐 무슨 맘카페도 그렇고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추천. 그러니까 이 선생님 되게 좋다. 적어도 뭐 한 5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과외를 해봤는데 이 선생님 되게 그러니까 실력도 좋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외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손쉽게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부끄럽지만 있지만 성실하지 않은 맞아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소위 말하는 평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 선생님은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인데 실력도 좋지만 뭐 성실하고 정말 잘 가르친다. 그래 소개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소개받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주위에 공부를 잘해서 과외를 다 시키는 소위 말하는 학부모님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외 선생님은 일단 어느 정도 학벌이 될 것. 왜냐면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가르치는 실력이 아니라 본인이 수학을 적어도 고등학교 때 잘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소개를 받아서 평판. 그러니까 소개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수학을 문제를 잘 풀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능력 플러스 성실성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평판이 아니고서야 소개가 아니고서야 그런 어플이나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는 사이트에서는 아무리 뭐 그쪽에서 이 선생님 뭐 평점이 좋다 뭐 인터넷 평점이 있어봤자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믿을 게 못 되거든요. 혹시 과외 많이 하셨는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 엉뚱했거나. 차고 넘치죠. 개포동에 있는 뭐 현대아파트인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 현대아파트에 뭐 들어왔는데 첫날 간 거예요. 첫날. 과학거죠. 과학거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이제 했어요. 진짜 수학 잘 못하더라고. 유학생이라서 되게 예의 바르고 한데 아무래도 2시간 동안 과외를 했어. 하고서 이제 또 끝나니까 어머니가 또 이제 뭐 처음 이제 과외하면 이제 우리 아이의 뭐 실력 좀 그쵸. 얘기해주고 이러려고 이제 보통 이제 식사를 딱 이제 마루에서 식사를 해놨으니까 저녁 먹고 가시라고 먹고 또 데려다 드리겠다. 먹고 있는데 어머니 뒤에 이렇게 어머니랑 이제 이렇게 다른 남자랑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딱 보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인 거예요. 그 사진이 막 마루에 이렇게 막 있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진 여러 개 있지만 딱 뒤에 너무 크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어머니가 그 저 배우의 되게 팬이신가 보다. 그래서 같이 워낙 찍은 팬이니까 거야.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은 거 저렇게 마루 뒤에 이렇게 걸어놨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 안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막 누가 이제 아저씨 소리가 들리면서 나오길더니 아주머니가 여보 이러면서 과외 선생님이셔 빨리 밥 같이 먹고 데려다 드려 이렇게 하는데 이따 보는 순간 이따 보면서 왜 무슨 했냐면 그분이 사진을 찍었던 저는 이제 상상을 못한 게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머리를 막 털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아요? 누군데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였습니다. 진짜로. 안성기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호호호 이러면서 그때가 이제 실미도 개봉하고 그런지 몇 년 안 될 때여서 또 한창 때 천만 딱 뭐 찍고. 천만 났고 막 라디오 스타 막 영화 찍고 막 이럴 그래서 제가 순간 밥 먹다가 오 진짜. 상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늘상 있던 일이라는 듯이, 놀라셨죠? 저희 애 아빠예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저희 애 아빠 아세요? 그래갖고, 저 팬입니다. 당연히 저도 모르게, 뭐 실제로 팬이기도 하고, 누가 팬이 아닌 사람이 맞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갖고, 그랬더니 사인해드릴까요? 이러길래, 예, 저 사인해주세요. 이랬는데, 이게 사인지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가 아니고, 본인 얼굴이 이게 종이. 인쇄가 돼 있는데, 인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입체로 돼 있어, 이렇게. 호칭도 되게 이상하게, 선생님 혹시 성함이? 이러길래, 서준석입니다. 서준석 선생님, 뭐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사인을 해주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때부터 안성기 씨가 계속 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또 와가지고, 이제,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분명 TV에서 봤던 또 국민 배우자, 그때도 국민 배우잖아요, 이미. 근데 저한테 계속 호칭이 선생님이야. 선생님, 저희 다빈이 실력은 좀 어떤가요? 사실 그때부터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불편한 거야, 이게 막. 뭔가, 근데 이거는 완전 국민 배우가 막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약간 불편한 거야. 빨리 끝나고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끝나고서 이제 밥 다 먹고, 빨리 먹고서 갔더니, 예, 저희 남편이 데려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전에 이게 또 안성기 씨랑 그렇죠. 계속 내려주면서도, 선생님, 말하면 선생님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말하면서 저희 다빈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의가 진짜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놓을 수도 있는데 되게 존대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치역에 또 내려주고. 내려주자마자 이제 그 소개해서 전화를 했지. 야, 왜 말 안 해? 야, 너 안성기 씨 집인 거 알았잖아. 했더니 너도 놀랐지? 나도 모르면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걔도 소개를 받은 거였는데 선배한테 안성기 씨 집인 줄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아무튼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2달 동안 안성기 씨 아들을 가해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해할 때 죽을 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그렇죠. 예. 사인지도 집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2달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의가 바르세요. 진짜. 정말 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저씨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저씨는 진짜 출근을 안 하네. 가면서 영화 배우니까 작품이 없으면 집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막 발톱 깎고 있고 막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재밌네요. 재미난 추억이죠. 야, 본인을 스스로를 나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그렇죠.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시고 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를 그냥 외면이나 스펙만 본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례,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대치동 학원에 한가운데 있었고 부모님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서 제가 이렇게 서울대 14년이나 다니고 의대 치대를 다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만든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서가 형성되기 전이고 사춘기 이전부터 대치동 학원에서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저는 계속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겼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늘 잘했고 그 대치동 학원에서도 뭐 1, 2등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대도 3번이나 들어가고 과학고도 가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제 책 뒷부분에도 써져 있지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정상적인 학생들이 공부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워야 했던 뭐 그런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집단 활동, 그게 놀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연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김연아가 피겨만 한다고 학교도 못 가고 아니면 뭐 연애 요즘 아이돌들이 연습만 하고 춤 노래만 한다고 학교도 못 가고 사회성을 못 기르는 것처럼 저는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주 일이 공부인데도 공부만 한다고 학교에서 공부 빼고는 다른 거는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반에서 뭐 공부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학생은 뭐 체육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괜히 나가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나가서 애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막. 내 수업 시간에 딴 거 공부해도 돼. 너는 그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체육 시간에 애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준석이 너는 공부하고 싶으면 체육복 갈아입지 말고 그냥 반에 남아 있으라고. 그 제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 나가 농구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옆반 1등은 좋다고 앉아있던데 너는 되게 특이하다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겪다 보니 심지어는 막 소풍도 안 놓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소풍 때도 그냥 그런 데 나가면 애들이랑 김밥도 먹고 도시락 뭐 먹고
막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놀고 이러고 싶은데 준서가 너는 내일 공부하고 싶으면 소풍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걸 가지고 1, 2, 3반 담임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3반 담임이 예를 들어서 3반 1등 하는 애를 소풍을 안 소풍 때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내는 얘기를 했어. 나도 안 보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리 반의 준석이가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막 반 애들 박수 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반평균 점수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그냥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이 더 막 그렇죠.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되게 좋아해. 난 그래서 진지하게 그런 생각도 했어. 이게 뭐 보너스가 나오나.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 그러니까 뭐 보너스가 나온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3년간 담임 선생님 3명이잖아요. 3명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는 뭐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인간적으로 좋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너무 좋아했어. 그런 거 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런 자리고 뭐 병원에서 일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자기의 나쁜 성격은 본인만 알잖아요. 제 성격 중에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정말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제가 자주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간혹 할 때 그거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해서 그런 경쟁이라든지 공부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 소위 말해서 그런 사회성이나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뭐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나 아니면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거를 제대로 제 시간에 기르지 못하고 성인이 된 거에 기인하는 게 되게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신과 수업을 들을 때 정신과 전문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되게 깊숙이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 스스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뭐 간혹 놀아봤자 운동이나 게임이어서 여자랑 대화를 그러니까 사귀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여자랑 대화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뭐 저희 때는 다 뭐 소개팅 미팅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데서 처음 만나봤는데 제가 그럴 때 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면 늘 느꼈던 어려움이 제가 만났던 남자, 여자 포함해서 사람이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 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그 여성의 마음을 너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정말 배려심이라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엔 최선을 다하는데도 공감 능력도 되게 떨어지고, 뭐 배려심도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막, 뭐, 오늘 뭐 달이 참 밝다, 막 이러면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오늘은 15일이라서 보름달이고, 뭐, 월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가학부 애들끼리 있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대생 티내냐, 뭐 가구생 티내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때 사귀었던 여자들한테 상처도 되게 많이 줬고, 같이 놀다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 그 돈 500원 넣으면 1000원 넣으면 공이 나와서 이렇게 치는.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데이트하다가 그런 거 지나가면 해서 그런 거 하면 또 잘 치면 또 멋있어 보이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 이제 공이 나오면 저는 이제 뒤에 철조망 뒤에 서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던데 하다가 이제 손에 공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 이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공감 능력과 빨리 뛰어 들어가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만지고 뼈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호 해주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그러게 되게 아파 보이네. 그러니까 공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휘둘러야지.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되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대학교 1학년 초반에 저는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안 맞으라고 이거를 이렇게 팔을 붙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뭐 이런 것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자주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얘는 이상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뭔가 악의가 없는데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로 이제 여자 친구들을 만나고 뭐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부딪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헤어질 때 물어보고 그럼 이제 알려주면 이런 식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쯤에는 어렴풋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지나갔으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음. 3, 4학년 때. 그게 그게 이제 과거의 결핍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40이 된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는 너무나 능숙해졌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네네. 제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고 공감하는 척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아니면 적어도 평범한 사람으로 느낄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죠. 하지만 제 속으로는 아직도 제 스스로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저를 알고 저 있죠.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 저를 약간 괴물 같다고 느끼는 게 워낙 인생을 순간 공부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면 또 뭘 대비해야 되고 뭘 맞춰야 되고 뭔가 일이 터지면 일단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그러니까 심지어 기쁜 일도 그래요. 기뻐하는 감정이 먼저 좀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성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슬퍼야 되는 순간에도 이성이 들어와. 이성이 들어와서 이 일이 터졌으면 다른 사람들 막 슬플 때도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어떤 거고 나한테 득을 최대한 끌어오려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머리 한쪽에 돌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계속 왔거나 이 성격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깨닫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지 못했으면 야, 내가 사이코패스랑 다를 게 크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금도 해요. 예. 근데 물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남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슬퍼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벗어나거나 이거를 최소한 수습할 수 있는지를 그게 뭐 누가 죽거나 이런 슬픈 일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불합격을 됐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저는 감정에 그렇게 크게 휩싸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의대 때 정신과를 공부해보고 해본 결과 이거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그러니까 정서가 형성되기 전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제 스스로도 납득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키워진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막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정 배제시키고 맞아요. 뭐 이 순간에도 저 사람을 가장 빠른 행동과 그걸로 목숨을 끊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제이슨 본 이런 거 보시면 내가 보는 다쳐도 그냥 보는 상대만 그죠. 보고. 보는 어느 장소를 들어가도 항상 주위 사람들을 보고 이상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 없나 보고 출입구는 어디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연인이랑 식당에 들어가도 혹시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킬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총알을 피하고 어떤 문으로 도망가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마치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슬프지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치 킬러들이 훈련을 받듯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제 스스로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한 발짝 먼저 나가서 살아남고 돋보이고 뛰어나는 방법을 저는 계속 훈련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 그걸 공부로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생활에서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모든 그런 분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수학으로 느껴진 그런 냉철함이나 논리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저한테는 내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굳이 내가 여기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성적인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운 걸 초등학교 때부터 1년, 2년, 3년 계속 수도승처럼 돛닦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게 어색해지고 오히려 그게 힘들어진 저를 또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고서 이제 또 대학생이 돼서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예전에 잊고 있던 제 본능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양쪽을 양립시키려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받았을 상처나 트라우마나 그때 느꼈던 그 힘듦, 그 외로움은 사실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성인 때 그런 걸 느꼈다면 조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10대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위 친구들은 다 놀고 뭐 교회도 가고 이러는데 혼자 책상에서 엄마도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롯이 혼자 보냈을 때 느꼈을 그 괴로움이라든지 그 슬픔은 사실은 지금도 저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제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많은 학생들을 과외하면서 수많은 수학 자습서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 사람의 실력이나 학년에 따라서는 실력 정석을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수많은 시중에 나온 수학 자습서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내린 결론이 실력 정석만한 책이 없다. 수학을 공부하기에 일견 생각했을 때 실력 정석이 어렵고 문제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력 정석을 보느니 다른 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저는 아는데 그런 거죠. 그런 책을 10권을 보니 차라리 실력 정석 한 권을 보면 그런 책들 10권을 보는 이상의 실력을 쌓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뭐 여기서 거의 처음 얘기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학 자습서의 그 기원은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정석입니다. 그렇죠. 정석에 있는 문제를 그냥 조금 변형하거나 조금 쉽게 만들어서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문제집에 실었을 뿐이에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실력 정석의 근원은 일본에 있는 책이지만 저는 일본에 있는 그 실력 정석 책도 알아요. 그것도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정말 크고 두껍습니다. 그거를 홍성대가 좀 축약을 하고 뺄 거 빼고 근데 물론 홍성대도 대단한 역할을 하긴 한 게 정말 필요한 걸 요소에서 잘 뺐더라고요. 실력 정석을 풀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 관련 자습서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나는 단시간 안에 뭐 수학 점수가 수학 실력이 100이라면 단시간 안에 수학 실력을 뭐 한 60, 70만 기르고 싶으면 실력 정석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소위 말해서 1등급은 100점의 수학 실력이 만점이면 적어도 90점 이상을 길러놔야 1등급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거든요. 100점 만점의 수학 실력 중에 90점의 수학 실력을 나는 기르고 싶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일 양도 많고 어려운 실력 정석을 제대로 한 것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지름길이다. 막 틀리더라도 끝까지 계속 틀리면서 가야 되는 건지 막 고민하면서 아니면 기초를 더 탄탄히 하는 거를 한두 번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단은 10개 중에 5개를 못 풀잖아요. 그럼 그런 거죠. 10개 중에 5개를 적어도 풀이를 보고 정석의 풀이는 되게 그 스탠다드하고 좋은 풀이입니다. 정석의 풀이를 보고 그 문제를 적어도 풀이를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암기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그거를 5개를 이제 풀이를 보고 풀이를 보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뭐 다음 단원이나 다음 단원을 또 풀었을 때 풀고 그러고 나서 그 단원을 다 끝날 때쯤에 앞에 있는 그 못 풀었던 5문제를 딱 풀어보라고 했을 때 바로 풀이를 쓸 수 있을 정도. 외워서라도. 그쵸, 외워서라도. 이해하고 외워서라도 쓸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물론 그거를 풀이를 안 보고 끝까지 내가 풀 때까지 거기 있어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책에도 썼지만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거죠. 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끄적이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일단 문제가 안 풀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접근하는 시간이 이제 한 10분에서 30분. 그러고 나면 한 문제당 풀이를 보더라도 그런 거죠. 내가 접근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나 내공이 쌓이면 내가 접근한 방향대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 접근 방향이 디테일한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10분에서 30분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갖고 답지를 봤을 때 이해 능력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답지를 봤을 때의 이해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백지에서 전혀 문제를 나는 이건 10분 아니면 10분 심지어 30분 동안 이 한 문제를 끄적여도 나는 100%못 풀어. 그러니까 정답지를 보고 차라리 정답지를 보고 이해하겠어라고 하는 애들도 저는 제가 과외를 할 때 그래도 10분이라도 한번 끄적여는 봐라. 그러니까 풀이는 당연히 보게 해줄 거고 내가 봐도 너 이거 못 푼다 10분 안에. 하지만 끄적여는 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필요해요. 그 시간을 10분 동안 오롯이 30분, 10분에서 30분 동안 오롯이 그 시간을 버텨내야 풀이를 봐도 훨씬 더 그 풀이법이 이해를 하고 습득하는데 빨라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풀이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왜냐하면 모든 수학이 그렇지만 정석이야말로 보면 앞에 있는 단원들을 정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뒤에서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서 어려운 응용 문제 5문제를 그래도 내가 한 80%는 풀었으니까 20% 이건 버리고 넘어가자 그러잖아요. 이 20%를 몰라서 계속 걸려요. 점점 늘어나죠. 맞죠. 점점 늘어나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덧셈을 안 하고 넘어가면 곱셈을 못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렇다고 이걸 넘어갈까요? 그거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몰라요.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마치 젠가를 하듯이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여기서 무너뜨려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력 정석 같은 거를 풀 때 늘 얘기하는 게 뒤에 응용 문제들 되게 많고 그 중에는 꽤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 문제를 적어도 나중에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선생님이 와서 자 오늘 예를 들어서 5번째 단원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3번째 단원 응용 문제 자 이거 풀어봐. 그랬을 때 5분 안에 얘가 손을 끄적이기 시작을 해야 하게 만들고 나서야 5단원을 들어가지. 만약에 5단원 나가려고 했는데 3번째 단원 제가 이 문제 풀어봐 그랬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 단원 응용 문제 5문제 다시 풀게 시킵니다. 오늘 5단원 나가지 말자. 이거 5문제 다시 풀이를 보고서라도 완벽하게 씹어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다음 과외 시간에 5단원 가기 전에 왔을 때 이거 5문제 풀라고 시킬 때 네가 백지에 바로 5분도 안 돼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5단원을 나가는 의미가 없어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수학은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수학만 잘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네. 네.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 책 출간하시면서 네. 출판사 분들과 네. 마지막으로 논의하면서 이건 진짜 양보할 수 없었다라고 한 게 뭐냐면 뜨거운 냄비를 올렸을 때 안 타야 된다 이 책을.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실험해 보셨습니까? 실험해봤죠. 안 실험해봤죠. 탑니까? 안 탑니다. 확실히 안 탑니까? 안 탑니다. 네, 여기 약간 반짝이는 부분만 살짝 그을리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보면 뒤쪽. 여기는 이제 완전히 안 탑니다. 안 탑니다. 여기는 이런 것도 쓸데없이 또 이런 거 좀 별론데 넣어서 여기 안 탑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은 없다. 그렇죠. 화재 위험이 없고 기분 나쁘지 않게 라면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제가 수많은 책을 봤잖아요. 결국 아무리 좋은 뭐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심지어 아까 제가 실력 정석을 되게 그 수학책으로 딱 꼽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딱딱하잖아요. 실력 정석 그 하드커버 그 비닐로 있는 거 벗기면 그 저런 색깔 나오잖아요. 저런 색깔 나오죠. 그 약간 우리 때 녹색 아니었어요? 녹색이 아니라 그 약간 핑크색 같은 여기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가져올까요? 맞다, 기억난다. 여기 있어요. 적색, 잠깐만 여기 잠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보여드릴 수 있네요, 여러분. 진짜로 보셨던. 제가 이제 정말 실력 정석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는 뜯어져서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던 실력 정석이고 여기 보면 연도가 94년. 94년. 그러니까 해서 진짜 중학교 때쯤 보신 거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산 겁니다. 왜냐면 94년 판이 93년에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있는데 잠깐만 그렇죠.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뜨거운 걸 올려놔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잘 보시면 책이 잘 보면 이렇게 글자 같은 게 좀 있지만 되게 깨끗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러고 옆에서 문제를 풀려면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 장씩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연습 문제.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이런 거 찍었을 때 3분 안에 풀이가 나와야 여기 뒤에 보면 이 풀이법이 정말 이게 주옥 같은 풀이법들이에요.